아시다시피 인지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인지학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어떤 상호 연관성, 이런 거를 당연히 잘 알아야 됩니다. 보편인지학에서 슈타이너가 교사의 자질로 요청한 것 중에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게, 발도르프 교사가 될 사람들은 시대의 고통과 그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더할 수 없이 민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의미에서의 최고의 문화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좌절하지만 어쨌든 슈타인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요청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동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진보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풀어야 할 과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다 그러면, 예민하지 못한 사람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민감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발도르프 교육을 한다 혹은 인지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하고 연결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인지학 텍스트만 드립한다고 거기에 인지학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슈타이너 생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슈타이너가 인지학이라고 나중에 명명을 했을 뿐이지, 슈타이너 사상을 이루고 있는 그 핵심 내용적 요소들을 보면 그야말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는 더 이상 집대성할 수 없을 만큼, 서양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어떤 그 한 사상가가 한 인물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집대성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역들을 두루두루 공부하고 집대성을 했던 겁니다. 슈타이너가 신지학회에 들어가서 고대 인도 어떤 철학과 사상,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공부를 하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슈타이너는 이미 자연과학적인 훈련을 충분히 겪었던 공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지학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유의 철학을 썼던 철학도이기도 했습니다. 슈타이너는 과학과, 그리고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이 출세작인데, 그 자유의 철학을 읽어보시면 피테, 쉘링, 데카르트, 칸트, 그야말로 서양 철학을 좌지우지했던 어떤 대가들에 대해 가지고 거의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1897년 이후 슈타이너가 무려 3년에 걸쳐서 한 사람에 대한 헌작을 헌사하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유의 투사 니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정신병원에서 죽기도 했고, 또 광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워낙 강했고, 가끔 시인들이나 문학가는 인용하는 사람이었지만 철학자로서 수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수용이 안 되던 시절이었고, 니체가 철학적인, 굉장한 어떤 철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1920년대가 되었어야 하이데거에 의해서 조명이 되면서, 재조명이 되면서 비로소 철학계에서 니체를 철학자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니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타이너는 이미 19세기 말에 니체의 헌작을 3부작을 남깁니다. 그랬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은 슈타이너가 당대 성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본인이 스스로 발도르프 교사는 이래야 합니다고 요청했던 그거를 자신은 충실히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신의 성과들, 당대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의 범위들을 대통합을 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사상이 인지학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지학을 슈타이너가 자기의 사상을 형성하고 키워나갔던 그 어떤 맥락을 쫓아서 이해하려고만 해도 우리는 19세기, 20세기 초의 대사상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칸트를 모르면 자유의 철학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니체를 모르면 자유의 투사 니체라는 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힌두교와 베단타를 모르면
신지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스스로 기반하고 어떤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많은 어떤 당대의 주요 사상적 흐름들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가지고 나가야 그게 인지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다. 더더군다나 발도르프 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이제 1세기가 그야말로 금년이 1세기 100주년이잖아요. 1세기가 지났고 지난 1세기는 인류사에 비교할 데 없이 빠른 속도의 변화와 어떤 진보가 일어났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 동안에 우리가 또 인지학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 덧붙이고 진화시키고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는 인지학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인지학은 특정 지식이나 이론의 틀이 아닙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 순간 살아 움직이면서 생물처럼 세계가 그렇듯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 스스로 풍성해져 가는 어떤 것이지 고착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계속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학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지학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자, 뭐 수없이 많은 개념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인지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핵심적으로 가장 간략하게 인지학을 정의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근대 서구적 유기이론론이라고 저 같으면 얘기를 하겠어요. 인지학의 핵심은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고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천명한 겁니다. 나의 철학은 유기적 이론론이다 하고 유기적이라는 관점에서 서양에 존재했던 내 앞에 존재했던 세 가지 형태의 이론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론들하고 나의 이론론은 유기적이라고 하는 게 덧붙여짐으로써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론들을 제외한 서양의 대부분의 철학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철학은 유기적 이론론이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천명을 하고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명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슈타이너의 철학은 유기이론론이다. 그 보면 그럼 유기이론론이 이제 내용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이거 지금 이제 드리는 설명은 뭐 세세한 어떤 정의를 엄밀하게 내리기보다는 제가 맥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가장 거시적인 거, 즉 별들의 운행, 이 우주의 움직임 이런 것부터 가장 미시적인 거, 전자 양자의 세계, 그 사이에 있는 광물들, 식물들, 동물들, 인간 수없이 많은 존재자들이 있죠. 존재자들이 있는데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시와 가장 거시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 예. 하나의 생명체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어떤 보편 원리 내지는 질서가 관통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같은 장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시세계와 가장 거시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 원리가 있다. 그걸 기초로 해서 형태는 아주 다양하고 천변만화하지만 예.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 원리는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유기체. 이것이 세계다. 이것이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슈타이너의 기본 어떤 사상의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기이론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할 때 이것이 유기이론론이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그림을 못 그리면 미시적인 게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세부적인 어떤 교과목의 방법론을 얘기할 때조차 가장 거시적인 원리를 끌어오는 겁니다. 습식 수차를 그릴 때 노란 색깔은 어떻게 칠해야 되는가? 빨간 색깔은 어떻게 칠해야 되는가? 파란 색깔은 어떻게 칠해야 되는가? 노란 색깔을 칠할 때 물감의
물의 어떤 혼합 빈도하고 중심과 주변을 그리는 방식하고 파란 색깔을 칠할 때 그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왜 달라져야 하는가? 다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슈타이너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당치 않게도 우주가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감 색깔을 뭘 칠해야 되는데 우주 얘기를 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색채의 본질, 오늘 다룰 색채의 본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구체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행위, 인간이 왜 발달론이 왜 7년 주기인가? 왜 발달 과정이 물체 헤테로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단계를 밟아서 발달하는가? 왜 감성부터 생기고 이성이 뒤따라오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어떤 게 일어나는가? 이거 설명할 때도 우주를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감 배색할 때도 우주를 끌고 들어오고 사람의 발달 과정 설명할 때도 우주를 끌고 들어오고 모든 곳에 우주적인 어떤 거시적 보편 원리를 계속 그 뒤에 하나의 배경으로 깔면서 미시적인 일들이 그거에 구체적 영향을 받아서 전개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자유와 독립을 강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죠? 네? 이번 주 수요일? 며칠 전에 일인데 무슨 요일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김학철 선생님 상담 요청 치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유의 독립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몇 가지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연 유기이론론은 슈타이너의 독창적인 발명품인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기적 이론론은 인류의 어떤 지혜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속에 수천 년 동안 면면이 깔려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것이 정상이다 혹은 비정상이다 어떤 것이 당연하다 어떤 것은 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인간의 시각과 관점 이런 거를 개념 용어상으로는 흔히들 서구 용어로는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패러다임. 그놈의 주류 패러다임도 시대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최대한 다양할수록 우리는 실제에 가깝게 세상을 파악하게 되겠지만 인간의 시야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좁기 그지가 없거든요. 천동소리 맞나요? 지동소리 맞나요? 이런 질문이 대표적으로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 땅에 발붙이고 관찰하면 천동소리 100% 맞아요. 약간 떠서 위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지동소리 100% 맞아요. 이렇게 어떤 렌즈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볼록 렌즈인가요? 오목 렌즈인가요? 이쪽에서 보면 볼록 렌즈고 위에서 보면 반대쪽에서 보면 오목 렌즈고 반대쪽에서 보면 볼록 렌즈예요.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언어와 관점의 차이였을 뿐 동일한 실제를 우리는 그 실제 양면성을 못 보고 흔히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과 무엇을 혐오하고 정오한다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 성적인 변태들 중에 때리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세디스트나 맞으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마조이스트나 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 이런 거를 살짝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관조를 하면 명백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관점에 서서 한쪽 면만 볼 때에는 반대쪽 면은 100% 오류로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그쪽을 주장하는 사람은 질서를 흔들기 때문에 때려 죽여야 될 적으로까지 보이는 거죠.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얘기했을 때 가톨릭 세계가 흔들렸지 않겠습니까? 입을 막으려고 했겠죠. 당연히 입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신화처럼 내려오는 얘기입니다만 갈릴레이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설도 많은데 하여튼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니들이 입을 막아도 지구는 돈다. 자, 제가 유기이론론 인지학 텍스트만 끊임없이 보는 사람들은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유기 이론론이 인지학 바깥에 어딘가에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슈타이너가 탐구했던 그 탐구의 자세와 방법을 우리가 충실히 쫓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유기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독창이 될 수 없고 인류의 어떤 집단적인 정신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알고 끊임없이 개척해온 풍성하게 만들어왔던 하나의 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명백관화하다라는 말을 쓰죠. 예. 불보듯이 뻔하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사료들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이라고 하는 정도로 명백하다라는 걸. 예. 그래서 유기론론은 어느 개인의 독창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진성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관점을 인류 역사의 문명의 초창기부터 발견하고 길어 올렸던, 또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필연적이었던 역사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자유와 독립에서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필연적 역사적 관점으로서의 유기 이론론이라고 하는 그 시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제도에 반영이 되고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의 심성과 생각 속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끊임없이 줘왔던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전혀 이거는 민족주의적이거나 어떤 집단 애고적인 자부심에서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황하 문명권이다라는 거예요. 황하 문명권에서 그 유기이론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발달해 왔다라는 거예요. 황하 문명권에 뭐 음양오행론, 주역 이런 거. 음양오행과 주역을 좀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음양오행과 주역의 출발점은 천문학입니다. 즉 최대한 거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음양오행과 주역은 음양오행의 논리 또 팔괘의 논리, 근태이진 송강강곤이라고 하는 이 괴의 논리를 가지고 거의 무한대의 미시세계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유기이론이 뭐냐. 미시거시를 하나의 보편원리로 연결해가지고 이해하는 거다. 최세계의 어떤 질서까지도 우주를 끌고 들어오는 거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 문화는 역사적으로 생활적으로 충실하게 발달시켜 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는 그거 모르던데 우리 할아버지뿐 아니라 전근대 사회에서는 인구의 99% 문맹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 행하고 모르고도 행한다. 일자무식이더라도 본능적으로 도의 범위에서 못 벗어난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 발달할 때 어린아이가 자기 안에서 감각이 커져가고 변화하고 성장 발달을 하고 있을 때 이거 감지하나요? 못하죠. 자기 감각이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가 느끼면서 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이빨 빠질지 알고 언제 생리작용이 생산성을 가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면서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한 것처럼 비록 의식적 자각은 일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문명과 문화의 단위에서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이 면면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때 자유독립 때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도문물을 만드는 원칙이 뭐였겠습니까? 제도문물을 만드는 원칙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서상경이죠 뭐. 사서상경에 기초해서 제도문물을 만드는데 사서상경 중에 최고의 원리, 최고의 보편 원리를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경전, 그 경전이 바로 역경이거든요. 그 역경이 바로 음양오행과 팔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과 팔계의 원리로부터 이해할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인간은 왜 사덕을 가지는가? 사덕, 인의예지죠. 왜 사덕을 가지는가? 자연의 추나 추동이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의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인간의 품성으로 스며들면 그게 인의예지가 된다. 인의예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아나? 인의예지는 타고나긴 했지만 무의식이라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다. 근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아나? 감정으로 드러날 때 사단으로 나타난다.
측은지심이 있고 사형지심이 있고 십이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다. 그거는 그 어떤 그 못된 놈이라도 악인이라도 그 어떤 철없는 놈이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절의 어떤 성격과 인간의 특성, 인간의 감정 이걸 쫙 연결시켜낸 거죠. 그죠? 연결시켰죠. 근데 이렇게 연결하는 이 계절의 어떤 특성을 오행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목화금수가 되는 거고, 팔계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금공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걸 설명했던 이 논리적 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황제내경에서 나오는 그 복잡한 경락론과 경혈론, 온갖 종류의 침구학, 약학 이런 데 다 사용합니다. 어떤 식물은 어떤 오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뼈에 어떤 상태에 작용을 하게 된다. 동기감흥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눈이 나쁠 때는 간이 안 좋은 거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 어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게 돼서 분노심을 많이 짜증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간에 좋은 식물을 얻으려면 간이 색깔로 나타날 때는 청록색으로 나타나니 예, 청록색 식물, 청록색 잎이 짙은 식물들을 먹여라.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그 땅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 땅이라야지 그 간과 연결되어 있는 청록색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니까 흙의 색깔을 봐서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근데 그 음양오행은 어디서 나왔나? 별들의 운행에서 나왔어요. 별들의 운행.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별들의 기운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어떤 패턴으로 순서로 강도로 주는가에 대한 일종의 인간의 일반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 음양오행이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금방 얘기했던 유기적 이론론, 거대한 유기적 이론론을 수천 년 동안 발달시켜 온 거죠. 납득이 되시나요? 예. 그야말로 한 문명 단위에서 거대한 유기적 이론론을 수천 년 동안 발달시켜 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발도르프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난 수년간 주구장창 계속 얘기했던 게 동양학과 인지학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슈타이너가 당대의 대통합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당대의 대통합을 이뤄야 된다. 이 당대의 대통합을 이루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통합의 범위인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인지학 세 개가 다 만나야 된다. 특히 서양 철학이라고 제가 금방 얘기했겠지만 논리학으로서의 철학 말고 지식 분과로서의 철학 말고 사상으로 서양 사상, 동양 사상 이 서양 사상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의 어떤 유물론적 과학의 성과까지 포함해서 과학과 철학과 동양학과 인지학과 이것들이 다시 한번 거대한 통합을 이루는 끊임없이 보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확인, 재확인 수많은 형태 변화와 상태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 재확인하면서 풍성해지는 거고 그 용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전제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게 파우스트하고 색채론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보너스로 예정에 없었던 추가 보너스로 이게 슈타인의 색채 본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바로 슈타이너가 그토록 탐구하고 내보려고 했던 색채의 본질에서 사실 이미 괴테가 색채론을 썼는데 불구하고 슈타이너가 색채의 본질을 한 번 더 쓴 이유는 플러스 알파 시킬 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괴테가 발견했던 거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조금 더 진화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는 거. 예. 동양적인 관점에 플러스 알파가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가 사실 인간의 인생이 보편인지학에서도 나오듯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 전생에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며 그걸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행했던 새로운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새롭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더한
어떤 기운에 의해서 인류와 지구가 함께 진화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고 진짜 팩트거든요. 예. 매일매일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경직된 지식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끊임없이 갱신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대한 플러스 알파, 그동안 서양에서만 추구됐던 인지학의 어떤 동양 문명의 어떤 통합적인 기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죠. 구글이 저한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슈타이너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저작에서 끊임없이 존경심을 표현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서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감사를 표하고 이 사람들의 성과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던 세 명의 대가,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세 명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현대철학, 인지학과 현대철학에서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괴테죠, 괴테. 그 다음에 칸트, 그 다음에 니체. 이렇게 세 사람으로부터 슈타이너가 심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심대한 영향을 받는데 각자의 사상가들한테서 조금씩 다른 면을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데 괴테한테서 도움을 받았던 것은 세계관의 상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지난 근현대를 떠나서 1세기, 2세기가 아니고 지난 10세기를 통해서 천년의 세월 동안 서양 최고의 천재가 누구였냐? 라고 한다면 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괴테다라고 봅니다. 괴테는 거대한 하나의 세계다. 괴테 사상은.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인이 하나 나오니까 독일이 굶어 죽을 일이 없죠. 괴테만 파먹어도. 괴테는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고 단순한 문학가. 이게 괴테가 초창기에 출세작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잖아요. 저는 그게 괴테를 띄우기도 했고 오히려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베르테르의 슬픔 때문에 괴테는 세계적 유명인사가 됐는데 바로 그 베르테르의 슬픔의 이미지 때문에 괴테가 그냥 문필가로만 기억된다는 거죠. 엄청난 사상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필가로 기억되고, 그래서 괴테가 자기 사상을 펴려고 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남겨야 했던, 괴테가 어떤 논리적인 체계적인 논서의 형태를 띈 책을 쓴 거는 뭐 거의 없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색채론입니다. 이거는 후대 평가가 아니고 괴테 스스로의 얘기입니다. 내 일생의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다. 색채론과 파우스트. 색채론과 파우스트. 이게 하나는 문학의 형식으로, 하나는 어떤 논리적인 틀과 학문의 형식으로 자기 세계관을 드러내 보였던 두 개의 거대한 작품입니다. 그 원대한 괴테의 두 작품을 단 한 시간에 정리하겠다는 이런 망발을 지금 제가 만용을 부리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다룰 재간이 없습니다. 다루자면 이거는 뭐 1년, 2년, 3년, 10년도 파먹을 수 있는 정도로 원대한 보물창고입니다. 원대한 보물창고입니다만, 다만 우리가 그 하나의 상을 잡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을 한두 시간 안에 잡아보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괴테로부터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괴테한테서 배운 세계관은 슈타이너가 정립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괴테한테서 무엇을 배웠나만 우리가 알면 슈타이너 사상의 기본 성격을, 흔들리지 않는 인지학의 기본 성격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학의 모든 개념과 명제와 주장 이런 거를 이 세계관에 비추어서 이해도 하고, 예, 혹시 우리 이해에 구멍이 있나 없나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괴테로부터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칸트로부터 인식론을 배웠습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프로세스, 인식 과정이 전개되는 어떤 세부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거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칸트는 우리가 타고난 어떤 알 수 없는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감각기관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외부의 자극이 하나의 정보의 형태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 마음에서 어떤 요동이 일어나는가를 마치 해부학자가 쪼개놓은 다음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세세하게 고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칸트의 인식론을 논리적으로 뛰어넘는 철학자는 안 나왔다는 거죠. 수세기가 흘렀습니다만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칸트가 이미 정립해 놓은 거를 아무도 못 건드릴 만큼 거시적 비판을 하고 입장에 대한 비판을 해도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수정을 가하는 철학자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을 만큼 아주 세부적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칸트의,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들여다볼 방법이 없잖아요. 물리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측정을 할 수도 없고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과정이 굴러가가지고 나한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지, 이런 논리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지, 이 과정이 뭐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과학자들이 실험하듯이 관찰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어떤 요지경 미지의 세계인데, 이거를 칸트는 마치 해부학자가 수술을 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추적해가지고 밝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대철학자 칸트가 밝혀놓은 인식론, 이거를 슈타이너가 100분 활용을 합니다. 다만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제 조건, 칸트는 이원론자거든요. 네.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제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유기적 이론론이다라고 하는 걸 유지한 채로 칸트의 인식론적 성과들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자기가 변화시킬 건 변화시켜가지고 그 성과를 내보인 게 자유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의 철학은 칸트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유의 철학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칸트 먼저 정리하고 보면 말끔하게 정리가 될 정도입니다. 자, 칸트로부터는 그걸 배웠습니다. 게트로부터는 세계관의 어떤 원리를 배우고, 칸트로부터는 아주 미시적이고 세세한 인식론적 과정을 배우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도대체 영적인 인간은 어떤 상태의 인간인가? 슈타이너는 인간이 발도르프 교육이 자유로운 개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평생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최고의 상태, 자기의 영성을 다 자각하고 개발하는 힘을 갖도록 돕는 거를 이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목적을 내세우려면 슈타이너 스스로가 영적 인간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고 어떤 상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정표를 세우려면 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슈타이너가 나중에는 마나스, 부띠, 아트만, 뭐 영적 자아, 생명력, 영인이라고 하는 그 단계화된 개념들을 제시했으나 이 구체적인 단계를 떠나서 영적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상 어떤 인간이 영적 인간인가? 이 인간의 의식적 특징은 무엇이고 이 인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사상을 괴테만큼이나 대폭 받아들였던 그 상대가 니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니체 초인관이라고 얘기하는, 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바로 슈타이너가 말하는 영적인 인간입니다. 상이 동일합니다. 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니체도 알고 슈타이너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이 상이 동일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저의 첫 저작이 니체와 해석학의 문제 번역이었습니다. 20대 말 30대 초 저의 전공이 니체였어요. 그래서 사회학에서 니체 한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학에서는 저 이전에 니체 논문에 한 편도 안 나왔거든요. 어딜 가나 맨날 성질 급하게 먼저 해가지고 욕 먹는 것도 저의 카르마가 아닌가. 그래서 괴테로부터 세계관을 배우고 칸트로부터 인식론을 배우고 니체로부터 영적 인간에 대한 어떤 상을 배운 슈타이너가 드디어 이 근대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내세울 수 있는 대사상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토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슈타이너가 쫓아갔던 그 사상의 성장 과정들을 함께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 시대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더 붙여서 더 풍부하게 해 나갈 때만 발도르프 교육이 살아날 수가, 더 지속적으로 성장 진화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역시나 서론이 너무 길었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색부터 할까? 파우스트부터 할까? 색부터 가겠습니다. 색채론. 색채론부터 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떨어지네요. 안 보이죠? 예. 지금 제가 단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일곱 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딱 정리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 개념들, 이 개념으로 뭘 이어서 만든 명제들이 색채론의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러시겠지만 제가 미리 텍스트를 다 알려는 드리나 읽고 오신 분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는 안 해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색채론 읽으신 분 손 들어 봐주세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 읽어 오셨을 테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사후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예, 제 설명을 듣고 색채를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다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접근하면 빨리 봐질 겁니다. 예.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색채 본질 너무 심오하고 색채는 너무 어렵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건방지게 들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한테는 너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제로, 전혀 안 어렵다, 냉장고 매뉴얼하고 똑같다 이런 정도로 그냥 어디에 플러그 꺾고 어디에 스위치 올리면 뭐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쓰세요 하고 엔드 유저한테 주는 매뉴얼 같은 정도로. 제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해가 하나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가 하나 뜬다, 두 개 뜨는 거 아니다. 내 의견에 세 개 뜨는데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얘기, 증명이 되는 것, 증명이 되는 것에는 의견이 필요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해석이라는 식으로 자기의 느낌적 느낌, 어감적 어감으로 얘기하면서 내 의견은 이래요, 의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예요, 이런 얘기가,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탐구하고 따질 때는 이런 얘기를 멀리해야 됩니다. 보편 실제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내세워야 되는 건 증명입니다. 증명에는 실정이 있고 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증명의 형식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증명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면에서 발견하는 자정에 이를 때까지 그 증명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실제에 닿을 수가 있는 거지, 느낌적 느낌, 어감적 어감, 의견적 의견으로는 절대 못 도달한다 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라는 개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가지고 민주주의에서 의견은 자유입니다 오류 섞인 말을 하는데 오류가 자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 동네 수다로는 되지만 학문에서 그런 걸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사실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타인의 인정 여부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의견은 진짜 별로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가감성제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의견에도 한 표를 줘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미적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분적분에서 새롭게 어떤 설명된 현상이 이런 게 있는데, 이 현상은 미분을 써야 되나 적분을 써야 되나를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구구단 정도 아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토론에 참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 의견도 민주주의에서 자유니까 한 표 줘야 되나요?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을 꾸려나가고 규범과 질서를 합의하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그 안과 어떤 이해가 어느 정도였든지 간에 단지 존재만으로 한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진리를 논하는데 구구단을 모르는 애가 미적분에 대해서 한 표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예 토론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미적분을 모르는 사람은 미적분 토론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드라이하게 말하기는 하지만 맞는 말 아닌가요? 미적분을 모르는 사람은 미적분 토론 오면 안 되지. 미적분을 적어도 아는 사람이 와야지. 근데 예를 들면 인지학을 모르는 사람이 인지학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러쿵 저러쿵이라고 얘기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게타를 모르는 사람이, 니체를 모르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거는 별 의미는 없다. 그 사람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문적으로는 그게 의미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적분 모르는 구구단 수준의 사람들이 미적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말들을 해서 도대체 뭐 미적분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적분이란 말만 듣고 미적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점이 늘 좀 소모적인 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원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계에는 소위 말해서 원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다. 이건 뭘 원현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감각 경험, 나의 직관에 의심할 수 없이 다가오는 체험적으로 분명한 현상, 이걸 원현상이라고 합니다. 원현상이다 이게. 그리고 이 전제가 있는데요.
전제가 있는데요. 많은 근대 철학자들은 감각과 표상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실제를, 세계의 실제를 못 보게끔 한다. 착각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실제하고 나의 어떤 경험과 이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다가 기본이에요. 이게 칸트 철학이기도 하고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괴테나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인간은 신성한 존재고 그 신성이 나타날 땐 직관으로 나타나고 그 직관이 반영돼서 원현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원현상에 관찰과 사고를 집중하면 우리는 보편 실제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세계는 이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우리 인간도 타고났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걸 우주적으로 증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현상을 인식할 수 있다. 에서 출발해서 알 수 있다로 갑니다. 불가지론이 아니라 가지론이 되는 겁니다. 가지론이 되는데 그럼 원현상이 뭐냐? 빛은 밝고 반대는 어둠이다. 이런 게 원현상이에요. 반박할 수 있나요? 여기에 논리가 필요한가요? 해가 하나 뜬다. 여기에 논리가 필요한가요? 이거 증명하는데 해가 두 개 뜨지 않고 하나 뜸을 증명해라. 여기에 어떤 논리가 동원될 수도 있겠지만 논리 이전에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려면 원심과 구심이 하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후적인 어떤 동력학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사후 설명하는 거지. 우리의 알면 직관적으로 안 나는 거예요. 해가 하나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 어둠과 밝음이 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맞죠? 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조차 의심하는 거는 바보 멍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테는 이 원형상을 부정하고 원현상 배후에 어떤 알 수 없는 배후의 원인이 있을 거다. 형이상학자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어떤 추상적인 논리에 중독된 형이상학자들의 태도는 마치 이런 비유가 재밌습니다. 역시 서양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유머를 쓰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비유를 쓸 때도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슈타이너도 막 유머러스 하려고 자유의 철학에 보면 유머러스한 애를 막 쓰고 있는 데가 여러 대목이 있어요. 근데 번역이 이상해서 유머가 아니게 돼 있어.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웃어야 될지 막 고민을 해야 되는. 이게 웃기자고 써놓은 건데 웃기자고 써놨는지를 모르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웃기자고 비유하는 걸 실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환장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보면 노아의 방주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슈타이너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저작에서 끊임없이 존경심을 표현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서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감사를 표하고 이 사람들의 성과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던 세 명의 대가,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세 명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현대철학, 인지학과 현대철학에서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괴테죠. 괴테. 그 다음에 칸트. 그 다음에 니체. 이렇게 세 사람으로부터 슈타이너가 심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심대한 영향을 받는데 각자의 사상가들한테서 조금씩 다른 면을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데 괴테한테서 도움을 받았던 것은 세계관의 상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지난 근현대를 떠나서 1세기, 2세기가 아니고 지난 10세기를 통해서 1000년의 세월 동안 서양 최고의 천재가 누구였냐? 라고 한다면 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괴테다라고 봅니다. 괴테는 거대한 하나의 세계다. 괴테 사상은.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인이 하나 나오니까 독일이 굶어 죽을 일이 없죠. 괴테만 파먹어도.
게테는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고, 단순한 문학가. 이게 게테가 초창기에 출세작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잖아요. 저는 그게 게테를 띄우기도 했고 오히려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베르테르의 슬픔 때문에 게테는 세계적 유명인사가 됐는데 바로 그 베르테르의 슬픔의 이미지 때문에 게테가 그냥 문필가로만 기억된다는 거죠. 엄청난 사상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필가로 기억되고, 그래서 게테가 자기 사상을 펴려고 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남겨야 했던, 게테가 어떤 논리적인 체계적인 논서의 형태를 띈 책을 쓴 거는 뭐 거의 없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색채론입니다. 이거는 후대 평가가 아니고 게테 스스로의 얘기입니다. 내 일생의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다. 색채론과 파우스트. 색채론과 파우스트. 이게 하나는 문학의 형식으로, 하나는 어떤 논리적인 틀과 학문의 형식으로 자기 세계관을 드러내 보였던 두 개의 거대한 작품입니다. 그 원대한 괴테의 두 작품을 단 한 시간에 정리하겠다는 이런 망발을 지금 제가 만용을 부리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다룰 재간이 없습니다. 다루자면 이거는 뭐 1년, 2년, 3년, 10년도 파먹을 수 있는 정도로 원대한 보물창고입니다. 원대한 보물창고입니다만, 다만 우리가 그 하나의 상을 잡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을 한두 시간 안에 잡아보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괴테로부터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괴테한테서 배운 세계관은 슈타이너가 정립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괴테한테서 무엇을 배웠나만 우리가 알면 슈타이너 사상의 기본 성격을, 흔들리지 않는 인지학의 기본 성격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학의 모든 개념과 명제와 주장 이런 거를 이 세계관에 비추어서 이해도 하고, 혹시 우리 이해에 구멍이 있나 없나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괴테로부터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칸트로부터 인식론을 배웠습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프로세스, 인식 과정이 전개되는 어떤 세부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거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칸트는 우리가 타고난 어떤 알 수 없는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감각기관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외부의 자극이 하나의 정보의 형태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 마음에서 어떤 요동이 일어나는가를 마치 해부학자가 쪼개놓은 다음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세세하게 고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칸트의 인식론을 논리적으로 뛰어넘는 철학자는 안 나왔다는 거죠. 수세기가 흘렀습니다만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칸트가 이미 정립해 놓은 거를 아무도 못 건드릴 만큼 거시적 비판을 하고 입장에 대한 비판을 해도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수정을 가하는 철학자가 나올 수가 없었을 만큼 아주 세부적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칸트의,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들여다볼 방법이 없잖아요. 물리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측정을 할 수도 없고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과정이 굴러가가지고 나한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지, 이런 논리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지, 이 과정이 뭐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과학자들이 실험하듯이 관찰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어떤 요지경, 미지의 세계인데, 이거를 칸트는 마치 해부학자가 수술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추적해가지고 밝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 대철학자 칸트가 밝혀놓은 인식론, 이거를 슈타이너가 100분 활용을 합니다. 다만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제 조건, 칸트는 이원론자거든요.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제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유기적 이론론이다라고 하는 걸 유지한 채로 칸트의 인식론적 성과들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자기가 변화시킬 건 변화시켜가지고 그 성과를 내보인 게 자유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의 철학은 칸트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유의 철학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칸트 먼저 정리하고 보면 말끔하게 정리가 될 정도입니다. 자, 칸트로부터는 그걸 배웠습니다. 게트로부터는 세계관의 어떤 원리를 배우고, 칸트로부터는 아주 미시적이고 세세한 인식론적 과정을 배우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도대체 영적인 인간은 어떤 상태 인간인가? 슈타이너는 인간이 발도르프 교육이 자유로운 개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평생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최고의 상태, 자기의 영성을 다 자각하고 개발하는 힘을 갖도록 돕는 거를 이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목적을 내세우려면 슈타이너 스스로가 영적 인간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고 어떤 상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정표를 세우려면 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슈타이너가 나중에는 마나스, 부띠, 아트만, 뭐 영적 자아, 생명력, 영인이라고 하는 그 단계화된 개념들을 제시했으나 이 구체적인 단계를 떠나서 영적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의 상, 어떤 인간이 영적 인간인가? 이 인간의 의식적 특징은 무엇이고, 이 인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사상을 괴테만큼이나 대폭 받아들였던 그 상대가 니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니체의 초인관이라고 얘기하는, 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바로 슈타이너가 말하는 영적인 인간입니다. 상이 동일합니다. 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니체도 알고 슈타이너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이 상이 동일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저의 첫 저작이 니체와 해석학의 문제 번역이었습니다. 20대 말 30대 초 저의 전공이 니체였어요. 그래서 사회학에서 니체 한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학에서는 저 이전에 니체 논문에 한 편도 안 나왔거든요. 어딜 가나 맨날 성질 급하게 먼저 해가지고 욕 먹는 것도 저의 카르마가 아닌가. 그래서 괴테로부터 세계관을 배우고, 칸트로부터 인식론을 배우고, 니체로부터 영적 인간에 대한 어떤 상을 배운 슈타이너가 드디어 이 근대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내세울 수 있는 대사상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토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슈타이너가 쫓아갔던 그 사상의 성장 과정들을 함께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 시대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더 붙여서 더 풍부하게 해 나갈 때만 발도르프 교육이 살아날 수가, 더 지속적으로 성장 진화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역시나 서론이 너무 길었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색부터 할까? 파우스트부터 할까? 색부터 가겠습니다. 색채론. 색채론부터 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떨어지네요. 안 보이죠? 예.
지금 제가 단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한 일곱 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딱 정리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 개념들, 이 개념으로 뭘 이어서 만든 명제들이 색채론의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러시겠지만 제가 미리 텍스트를 다 알려는 드리나 읽고 오신 분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는 안 해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색채론 읽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 읽어 오셨을 테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사후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예, 제 설명을 듣고 색채를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다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접근하면 빨리 봐질 겁니다. 예.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색채 본질 너무 심오하고 색채는 너무 어렵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건방지게 들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한테는 너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제로, 전혀 안 어렵다, 냉장고 매뉴얼하고 똑같다 이런 정도로 그냥 어디에 플러그 꺾고 어디에 스위치 올리면 뭐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쓰세요 하고 엔드 유저한테 주는 매뉴얼 같은 정도로. 제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료하다는 거예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해가 하나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가 하나 뜬다, 두 개 뜨는 거 아니다. 내 의견엔 세 개 뜨는데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얘기, 증명이 되는 것에는 의견이 필요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해석이라는 식으로 자기의 느낌적 느낌, 어감적 어감으로 얘기하면서 내 의견은 이래요. 의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예요. 이런 얘기가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탐구하고 따질 때는 이런 얘기를 멀리해야 됩니다. 보편 실제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애써야 되는 건 증명입니다. 증명에는 실정이 있고 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증명의 형식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증명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면에서 발견하는 자정에 이를 때까지 그 증명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실제에 닿을 수가 있는 것이 느낌적 느낌, 어감적 어감, 의견적 의견으로는 절대 못 도달한다 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라는 개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가지고 민주주의에서 의견은 자유입니다. 오류 섞인 말을 하는데 오류가 자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동네 수다로는 되지만 학문에서 그런 걸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사실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타인의 인정 여부도 별로 안 중요해요. 의견은 진짜 별로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가감성제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의견에도 한 표를 줘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미적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분적분에서 새롭게 어떤 설명된 현상이 이런 게 있는데 이 현상은 미분을 써야 되나 적분을 써야 되나를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구구단 정도 아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토론에 참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 의견도 민주주의에서 자유니까 한 표 줘야 되나요?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을 꾸려나가고 규범과 질서를 합의하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그 안과 어떤 이해가 어느 정도였든지 간에 단지 존재만으로 한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진리를 논하는데 구구단을 모르는 애가 미적분에 대해서 한 표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예 토론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미적분을 모르는 사람은 미적분 토론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드라이하게 말하기는 하지만 맞는 말 아닌가요? 미적분을 모르는 사람은 미적분 토론 오면 안 되지. 미적분을 적어도 아는 사람이 와야지. 근데 예를 들면 인지학을 모르는 사람이 인지학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쿵 저렇쿵이라고 얘기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괴테를 모르는 사람이 니체를 모르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거는 별 의미는 없다. 예, 그 사람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문적으로는 그게 의미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적분 모르는 구구단 수준의 사람들이 미적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말들을 했어. 도대체 뭐 미적분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적분이란 말만 듣고 미적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점이 늘 좀 소모적인 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원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계에는 소위 말해서 원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다. 이건 뭘 원현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감각 경험, 나의 직관에 의심할 수 없이 다가오는 체험적으로 분명한 현상, 이걸 원현상이라고 합니다. 원현상이다 이게. 그리고 이 전제가 있는데요. 많은 근대 철학자들은 감각과 표상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실제를, 세계의 실제를 못 보게끔 한다. 착각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실제하고 나의 어떤 경험과 이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다가 기본이에요. 이게 칸트 철학이기도 하고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괴테나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인간은 신성한 존재고 그 신성이 나타날 땐 직관으로 나타나고 그 직관이 반영돼서 원현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원현상에 관찰과 사고를 집중하면 우리는 보편 실제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세계는 이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우리 인간도 타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우주적으로 증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현상을 인식할 수 있다 에서 출발해서 알 수 있다로 갑니다. 불가지론이 아니라 가지론이 되는 겁니다. 가지론이 되는데 그럼 원현상이 뭐냐? 빛은 밝고 반대는 어둠이다. 이런 게 원현상이에요. 반박할 수 있나요? 여기에 논리가 필요한가요? 해가 하나 뜬다. 여기에 논리가 필요한가요? 이거 증명하는데 해가 두 개 뜨지 않고 하나 뜸을 증명해라. 여기에 어떤 논리가 동원될 수도 있겠지만 논리 이전에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려면 원심과 구심이 하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후적인 어떤 동력학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사후 설명하는 거지. 우리의 알면 직관적으로 안 나는 거예요. 해가 하나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 어둠과 밝음이 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맞죠? 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조차 의심하는 거는 바보 멍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테는 이 원형상을 부정하고 원현상 배후에 어떤 알 수 없는 배후의 원인이 있을 거다. 형이상학자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어떤 추상적인 논리에 중독된 형이상학자들의 태도는 마치 이런 비유가 재밌습니다. 역시 서양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유머를 쓰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비유를 쓸 때도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슈타이너도 막 유머러스 하려고 자유의 철학에 보면 유머러스한 애를 막 쓰고 있는 데가 여러 대목이 있어요. 근데 번역이 이상해서 유머가 아니게 돼 있어.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웃어야 될지 막 고민을 해야 되는. 이게 웃기자고 써놓은 건데 웃기자고 써놨는지를 모르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웃기자고 비유하는 걸 실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환장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보면 노아의 방주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괴테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원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원현상 배후에 뭐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상상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어린애한테 거울을 보여주면 거울을 처음 본 어린애는 이 거울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자꾸 거울 뒤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 비친 게 나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뭐가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의 산물이다. 우리 인간이 그리고 이 원현상을 충실하게 정직하게 쫓아가서 우리가 어떤 실제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은 이 세상에 대한 경탄이다. 놀라움, 경외심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동양에서는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했겠죠. 게타가 경탄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거. 그래서 원형상이 있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색채의 문제에 있어서 원형상은 뭔가? 빛과 어둠이 있답니다. 빛과 어둠이 있다. 색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스타트 지점, 시작점은 빛과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별로 안 어렵죠. 네, 이거를 이 말귀 못 알아듣는 당대 사람들한테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소통이 되려면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철학자들을 납득시키려면 철학적 언어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 길어지는 거죠. 말이 길어지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얘기입니다. 원형상 별거 아니고 색채 문제에 있어서는 빛과 어둠입니다. 색채 문제에 있어서는 빛과 어둠이다. 이 우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있음과 없음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유와 무. 예. 세계 문제에 있어서도 이 있음과 없음이 사실은 어둠은 뭔가? 빛의 부재잖아요. 이것도 변형된 어떤 있음과 없음이죠. 빛의 부재. 악이란 무엇인가? 선의 대립되는 무엇이 아니고 선의 부재. 그것이 우리한테 보일 때는 대칭으로 보인다. 자, 어쨌든 빛과 어둠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이게 노란색이고 이거 주황색이다, 이게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 이 괴테 이전에 빛의 성질에 대해, 색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대표적으로 뉴턴이 있었거든요. 뉴턴의 이론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유물론적, 물리적 현상으로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망막이 하나의 프리즘의 역할을 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자극이고 빛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망막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 주파수가 변형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빛으로 인식한다. 딱 요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광학론입니다. 광학. 빛에 대한 과학. 광학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색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뉴턴의 광학론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의 이해는 다 그겁니다. 다 그건데 괴테는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광학론은 진실이 아니다. 광학론은 그거는 결과값을 놓고 경험적인 오류를 저지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광학론이 왜 틀렸는가를 이제 색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와서 색깔에는 세 종류의 색이 있는데 요 세 종류의 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사실은 괴테 사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색은 생리색입니다. 생리색. 이 생리색이 괴테의 어떤 그 세계관이 빛나는 대목이고 바로 저 생리색에 대한 이해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저거 동양에 있던 건데 하는 어떤 이해를 금방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색깔은 결과적으로 느끼는 색깔은 생리작용, 물리작용, 화학작용 이 서로 연결은 돼 있으나 치환할 수 없는 세 가지 과정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색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잘 추적해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의 속성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뉴턴 광학론에서 우리가 색을 감지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색을 가지고 있고, 즉 이 색은 그 대상의 성질인 거야. 빛이 그걸 때려서 반사해서 그 정보를 내 망막에 통과시켜서 내가 그걸 인식했어요. 그러면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인식만 한 거잖아. 내가 이 색깔에 무슨 작용을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나 때문에 이 색이 변하거나 말거나 한 게 없단 말이지.
얘는 내가 보기에 지금 나무색이고 얘는 지금 주황색이고 얘는 노란색인데 이것들이 나무색이거나 주황색이거나 노란색인 거에 내가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괴테는 아니라는 거죠.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사람들한테 이게 마치 지동설과 정동설만큼이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관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관이 안 돌아가는 지점인데 괴테는 그게 가능했다. 가능하기도 하고 안 가능하기도 한 게 아니고 늘 상수다 그게 하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이 지점이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관점을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토록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조곤조곤 쫓아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되는데도 불구하고 믿기지가 않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해보다 믿음이 훨씬 강력하게 평소에는 작용하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괴테가 생전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괴테가 색채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거의 말년에 쓰게 되는데 파우스트 쓰기 직전까지만 해도 내 생애 최대의 작품은 색채론이다. 이 색채론을 여러 군주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뉴턴은 틀렸다. 뉴턴식으로 보게 되면 이 문명이 미래가 나중에 큰 위험에 처한다. 정말 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색채론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애를 썼던 건데 그 애썼던 그 핵심이 요 생리색에 대한 내용부터 딱 나오는 겁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가 색을 감지하는 방식도 과학이 설명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게 이제 관의 문제죠. 근데 어떤 관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드는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괴테는 뉴턴적인 이런 유물론적 기계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세계를 만들 거라고 하는 걸 감지했었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만들 세계를 파우스트에 그려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파우스트에 등장합니다. AI. 2부 3막에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지만 정말 괴테라고 하는 대사상가의 어떤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계시적인 어떤 통찰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앞으로도 수세기 동안 파우스트는 최고 고전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앞으로도 수세기 동안. 그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바뀌어야. 파우스트 정도는 그치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때가 와야 세상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자, 발도르프 계통에서도 연극이 중요하죠. 연극이 발도르프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의 과목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연극 중에서도 발도르프가 지난 100년 동안 하나의 전통처럼 계속 해왔던 게 파우스트 공연이었어요. 왜 발도르프에서 파우스트 공연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겠느냐. 파우스트가 괴테의 세계관을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인 거죠. 이미 발도르프는 전통적으로 괴테 세계관을 슈타이너가 개성하고 있다는 거. 개성하고 있기 때문에 괴테 세계관을 느낄 수 있도록 파우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하면서 괴테를 모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인지학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괴테를 모른다면. 괴테 공부를 하나도 안 했고 괴테가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미분적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학은 미적분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미적분의 요소 속에 이미 괴테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생리색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동기감응한다 이 말입니다. 동기감응한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물론 괴테가 동기감응이라고 하는 낱말을 알았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테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생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색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이 어땠는가, 나의 신체 상태가 어떤가,
나의 눈의 건강도가 어떤가? 눈병 난 사람이 보는 색하고 정상인 사람이 보는 색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눈병 난 혹은 생명인 사람이 보는 색하고 정상인 사람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그 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한테는 주관적 진실로 전혀 안 먹히는 얘기예요. 예. 그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리 상태 있잖아요. 그때그때 기분 감정 상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근법에 따라 가지고, 그죠? 이 거리에 따라 가지고도 이 기분 감정이 달라지죠. 똑같은 색이라도 대상은 가지고 있는 색이 똑같다 하더라도 얘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거리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중에 물리색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중간에 대기 상태나 매질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태양의 원래 색깔이 뭔가? 원래 색깔이 어디 있어? 자기가 경험하는 색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색은 대상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이 색감지지 대상에 객관적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이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변형이다라고 보는 거죠. 원형상으로서 빛과 어둠이 있고 그 빛과 어둠이 어느 정도 배합되는가, 어떤 각도로 들어오는가, 예. 빛과 어둠의 배합률, 빛과 어둠의 농도, 밀도 이런 거에 따라서 색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색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서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훨씬 쉽겠지만 일단은 괴테가 설명한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빛이 됐고 그 빛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 두 개의 창세기가 있죠.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있고 요한복음의 창세기가 있고 이게 요한복음의 창세기의 내용이죠. 예.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것이 비유라 할지라도 진리라면 빛이라고 하는 게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빛이 생명을 만든 원동력이다. 자,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전제로 받아들입시다. 빛이 생명을 만든 원동력이다 라고 한다면 그 빛이 변형된 게 색이다. 맞죠? 근데 그 빛의 어떤 성질이 사물 속에 들어가 있다. 맞죠? 그러면 내 속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그 빛의 기운이. 빛이 모든 생명을 만들었다며. 그러면 빛이 이 안에도 들어갔다면 내 안에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내 안에 자체적으로 나의 어떤 생리적인 상태에 조응하는 빛의 어떤 체계를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빛의 체계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빛이 아까 제가 흑백 간의 조합에서 빛의 그 색이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흑백 간의 조합이 농도가 옅은 놈도 있고 진한 놈도 있고 할 텐데 그거를 내가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전제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신을 닮았고 이 우주의 어떤 진화 집합체로서 우주의 모상이라면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이 인간 속에 재현이 돼야 되거든요. 우주의 태양계에 7개의 별이 돌아가고 그것들이 이합 집산을 하면서 어떤 에너지 장을 만들어내고 예. 그래서 어떤 기운과 물질을 만들어낸다면 그 요소들이 인간한테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광물, 식물, 동물이 있는데 광물은 광물이기만 하지 동물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식물이기지 동물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광물, 식물, 동물성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상 속에 들어가 있는 빛의 성질은 내 속에도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어떤 대상의 색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속에 들어가 있는 빛의 특정 배합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속에도 있어요. 내 속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기운이 감응한다. 같은 기운이 감응한다. 초록이 동색이다.
녹색이 떠오르면 녹색하고 관계된 애들이 같이 떠오르고 노란색이 떠오르면 제가 이건 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 물고기 모이는데 물고기 모이고 예, 뭐 철새 모이는데 철새 모이고 이런 거를 동양에서는 물류 군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물과 무리들이 자기 질서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이합집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 동기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야, 근데 우리가 오행으로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있다고 친다면 바깥에서 내가 목기운을 딱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목기운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심리학이고 생리학이고 이런 게 동양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동기감흥의 원리에 따라가 모든 것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건축을 어떻게 해놓으면 이 건축의 공간 구성에 따라서 이 공간 구성의 기에 인간의 내면이 반응을 해서 건축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던 거예요. 이런 것도 동기감흥입니다. 동기감흥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노란색입니다. 이거 노란색이네 하고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속에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색은 만약에 내 속에 노란색에 대한 색채환, 색의 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환적인 그 전체 서클, 이거 중에 노란색이라고 하는 코드가 빠져 있다면 노란색을 봐도 노란색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인간은 왜냐하면 우주의 가장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물이 가지고 있는 건 인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성질을 어떤 그 물리적인 광학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빛의 변형이다. 인간한테도 빛의 변형이 어떤 신체 감각기관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빛의 변형이 신체로 나타날 때 어디로 나타날까요? 물리적으로 신체로 나타날 때 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그 태초의 말씀. 그럼 그때 빛도 있었을 텐데. 예. 그 말씀이 빛이 됐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사구성체에서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국이 4개로 나오는데 이 말씀과 빛이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오죠? 이거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복습 삼아가지고 막 이제 안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태양기. 태양기에서 나오죠. 복습하세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도 못 따라갑니다. 태양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목화 금수로 연결하면 태양기가 어딘가요? 목이죠. 그러면 동양에서 우리 눈은 오행으로는 뭐로 치환이 됩니까? 목. 장부에서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간. 이게 바로 유기이론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거시미시를 다 연결해버리는 게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슈타인은 사구성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 빛은 태양계에서 나옵니다. 태양계에서 나옵니다. 동양에서도 빛의 최초의 작용은 목입니다. 목.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봄이 목이 시작되는 데잖아.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 사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태양계에서 운동 에너지를 휘젓고 다니는 애가 목성이에요. 예, 태양을 빼고 나머지 애들 힘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목성이 커요. 목성이 큽니다. 예. 태양을 공전 주게 하는 그게 에너지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면 금성, 수성, 지구, 달, 또 뭐 있노? 화성 5개의 이 공전 에너지를 다 합해 놓은 것보다 목성이 더 커요. 목성이 끌고 다닙니다. 이 태양계의 운동을. 자,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이것이 만물을 성장하게 합니다. 예.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제 거의 다 생리색은 거의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을 내가 수동적으로 감지한 것이 아니고 사물 속에 있는 빛의 속성을 내 속에도 있었어. 이것이 동기감흥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거다. 이게 생리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호작용을 할 때도 여러 어떤 신체 조건이라든가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걸 통과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변화가 많다. 변화가 많다. 네. 그래서 색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다. 객관적 아니다. 예, 주객관적이다. 예. 상호작용이다. 그냥 순객관. 어차피 이론론에서는 순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물의 어떤 것을 만들었던 그게 나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주체와 대상이 딱 벽이 쳐지지 않거든요. 예. 내가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한테 있는 어떤 성질이 나도 공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통과될 수 없는 어떤 가로벽 같은 것들이 안 쳐지게 돼 있다는 거야. 주체와 대상이 안 나눠진다가 이론론의 기본입니다. 왜냐? 대성 속에 있는 게 내 속에 돼 있으니까. 그것들이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게 세계 관계니까. 예. 여기까지. 일단 이게 생리색이고 이 생리색에 대한 이해가 색채론 전체를 관통합니다. 관통하고 괴테의 사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어떤 그 고찰 부분이 생리색에 대한 고찰 부분입니다. 자, 요건 요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리색. 물리색은 생리색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전제하고 약간 다른 게 있다. 약간 다른 게 뭐냐? 물리적 조건에 의한 매질이 들어가는 거. 매질이 들어가면 색이 달라진다. 매질, 중간에 어떤 매개물질이 들어가면 이 매개물질의 대상도 영향받고 나도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자, 저 매개물질이 뭐냐도 되게 중요한데 아주 러프한 것도 있을 거고 아주 미세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공기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마이크로한 퀀텀 같은 입자들, 힉스 입자 같은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예, 흐르는 물처럼 꽤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매질들도 있단 말이죠. 자, 어떤 대상의 색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저기 물안개가 확 띄었다. 달리 보이죠? 물안개 때문에 내 눈만 영향을 받아도 달리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물안개 자체가 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달라져요. 아까 어차피 색은 빛의 변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색은 빛의 변형이다. 색은 빛의 변형이다. 그리고 그 빛이 이리저리 모여가지고 실제로 어떤 생명체들의 생명 속성을 결정하고 있기도 하다. 예. 그것들이 매질이 뭔가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매질이 들어가면 색깔이 변한다. 그 매질의 대표적인 게 뭐냐? 굴절이다. 그래서 굴절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굴절색이라고 하는 말이, 예. 어떤 흐린 물에 굴절됐냐? 맑은 물에 굴절됐냐? 맑은 공기에 굴절됐냐? 흐린 공기에 굴절됐냐? 청탁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공기 중에 습도, 온도 이런 매질들에 의해서 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맞죠? 경험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해는 똑같은 해인데 아침의 색깔, 황혼의 색깔이 달리 보이고 날씨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해가 해 뜨는 여명이, 예,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매질이 달라져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의 구름은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고, 예, 근거리는 흰 하늘에 떠 있는 것 같고, 이거 다 매질이 달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 생리색이 있고 물리색이 있는데 실은 물리색은 생리색의 연장입니다. 논리 자체는. 예. 논리 자체는 이제 물리색의 연장이고, 그 다음 화학색이라고 있는 게 얘가 그나마 대상의 고유한 성질에 그나마 어느 정도 고유한 성질에 이제 머무는 애다라고 봐요. 어째 보면 이게 주체고 이게 대상이고 이게 중간에 어떤 매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주체에 더 많이 여기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게 대상에 상대적으로 더 상대적입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게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학색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고유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에서 나오는 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화학색이라고 게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놈의 화학색도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쇠가 있어요. 얘를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 그럼 쇠 색깔이 계속 변해간다는 거야. 예. 쇠가 달구어지면 노랬다가, 많이 달구어지면 빨개졌다가, 더 많이 달구어지면 까매졌다가, 또 더 많이 달구어지면 다른 색깔로 또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열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 반응이 달라지겠습니까? 자기 상태가 바뀌니까 달라지는 거죠. 자기에게 가해지는 열과 빛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 열과 빛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뀐다. 바뀌는데 끊임없이 바뀌냐? 그건 아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순환고리를 가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몇 가지 정해진 색 안에서 순환하면서 계속 색을 바꿔낸다. 라는 거예요. 이 색의 순환고리, 이걸 색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정한 색채환을 가지고 그 안에서 바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색은 분명히 사물의 내재한 속성인 것이 맞긴 하지만 사물의 내재한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정색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정색은 아니고 빛과 열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반응을 하는 어떤 각자가 내재한 색들이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도 우리도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색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린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색채환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경험 지각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공포심을 느끼면 파랗게 질린다. 파랗다고 하잖아요. 파랗다. 헐크는 녹색입니다. 그 녹색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혼이 빠져나간 상태를 녹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제 색채 본질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어쨌든 헐크는 녹색, 우리가 긴장하거나 공포에 질리면 파랗다라고 하죠. 그런데 살짝 흥분하면 볼그스름한 입술, 볼그스름한 뺨,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 다음에 많이 흥분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흥분하면 붉어진 얼굴이 되는 거죠. 울그락불그락이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신체 표면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비유적 표현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파란색은 특정 에너지 성질값을 가지고 있거든. 그 에너지 성질값이 내 감정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붉은색도 파란색도 초록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뭐 이렇게 부어오른다든가 뭐 종기가 생긴다든가 할 때도 색깔을 잘 봐야 걔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원인이 오래된 놈인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나온 놈인지 어느 장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뭐 때문에 얘가 생겼는지 이런 것도 색을 보고 진짜로 관찰과 사고가 트인 사람들은 색과 형태만 보고 많은 정보를 알아내게 됩니다. 색과 형태 속에 이미 그 성질값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관찰력을 기르는데 그야말로 인류 최고로 특화되어 있는 쪽이 음양오행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양오행이 유기이론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꾸 정말 미적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가감성돼 가지고 아니 난 미분에 대한 저의 의견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요즘 그 대답을 참 해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심이 많습니다. 음양오행이 자꾸 무슨 지식이나 이론적 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오행을 알고 얘기를 하면 의논이 될 텐데 아세요? 그럼 모른대. 모르면 의견을 내지 말든지. 모른다면서 무슨 의견을 그렇게 자꾸 내서 시끄럽게 만드는지 몰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별되세요? 이거 구별되죠? 그럼 우리가 색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에서 어떤 하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만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어떤 원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끄집어낸 게 밑에 쓰고 있는 요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색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거는 우리가 사고와 관찰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알아낸 거고, 다시 한번 이 관찰과 사고를 통해서 알아낸 빛과 색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유추 일반화를 해보면 이런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빛과 색에 대한 관계에서만 통하는 원리가 아니고 다 통하는 원리다. 모든 것을 통하는 원리다. 이건 세계의 보편적 존재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테가 이거를 정리함으로써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관을 제시했다고. 이걸 슈타이너가 받아들였다고. 그럼 슈타이너도 이 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관의 입각에서 많은 관찰과 사고를 했겠죠. 그래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관을 사실은 깊이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그 괴테가 말해서 맞는 게 아니고, 동양의 음양오행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인류의 선각자들이 이것이 우리가 실제 다가가는 길이다라고 만들어놓은 지혜 전통에서의 핵심 정수입니다. 이 핵심 정수를 괴테가 현대인들이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준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